좋아요. 들어보세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으면 물이 더 빨리 끓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오히려 소금을 넣으면 물을 끓이는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파스타 맛을 더 좋아지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박쥐는 눈이 안 보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속설은 아마도 박쥐가 야행성 동물이고 청각이 뛰어나다는 사실에서 유래했을 거예요. 박쥐는 대개 어두울 때 활동하고 반향 위치 측정이라는 것에 의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쥐가 장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박쥐의 눈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빛이 아주 적은 조건에 적응했을 뿐입니다. 대왕고래는 매우 커서 혀가 커다란 코끼리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맞아요. 고래는 정말 커요. 우리는 머리를 통해 더 많은 열을 잃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믿는 진짜 이유는 추울 때 머리가 유일하게 아무것도 감싸고 있지 않은 부분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티셔츠만 입고 밖으로 나가면 팔을 통해 열을 잃게 됩니다. 다리, 엉덩이, 다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모자를 쓰세요. 혀 지도에 따르면 혀의 다른 부분이 다른 맛을 본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맛을 다른 부분보다 더 잘 감지하는 개별 미뢰가 있지만 혀의 한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단맛을 더 느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입의 모든 부위는 모든 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왕고래의 혀 지도를 보세요. 플랑크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룡은 거대했습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영화에서 공룡은 거대하고 비늘이 있는 도마뱀으로 묘사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선 작은 공룡종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칠면조나 비둘기만큼 작았습니다. 게다가 티렉스와 같은 몇몇 공룡들은 심지어 깃털로 덮여 있었는데 특히 초기 성장 단계는 더욱 그랬습니다. 산소는 무색입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가스 형태일 때는 색이 없지만 고체 또는 액체 형태에서는 하늘색을 띱니다.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과 섞이기 위해서 색을 바꿉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매우 피곤한 일일 거예요. 사실 기분, 온도, 빛의 양과 같은 몇몇 다른 요인들이 카멜레온 색깔에 영향을 줍니다. 카멜레온이 긴장을 풀고 세포를 늘릴 때 그 안에 있는 결정체들이 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카멜레온은 이 결정체를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색조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뜻인데 보다 더 공격적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 물러서는 게 좋겠어요. 네안데르탈인도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비록 현대 인류와 한때 동시에 살았지만 대부분 지구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 발전의 한 단계가 아니라 다른 혈통입니다. 또한 네안데르탈인은 꽤 창의적이었어요. 불을 사용했고 도구를 만들었고 약용식물을 먹고 이빨을 닦고 또 인간과 비슷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아마도 혹독한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했을 거예요. 칠면조는 얼굴을 붉힐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랑 비슷해요. 화가 나거나 흥분하거나 기분이 나쁠 때 칠면조의 목과 머리의 피부가 빨갛게 변합니다. 블랙홀은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실제로 구멍이 아닙니다. 블랙홀은 매우 강한 중력을 가진 밀도가 높은 물체입니다. 플라밍고는 정말 멋진 동물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플라밍고는 무릎을 굽힐 수 있을까요? 아니요. 플라밍고의 다리가 굽은 부분은 발목입니다. 무릎은 몸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고 깃털로 덮여 있어요. 슈퍼마켓의 사과는 신선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닐 거예요. 사과는 보통 8월과 11월 사이에 수확하는데 최대 1년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그 후에 왁스로 덮이고 뜨거운 공기에서 건조됩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로 보내지고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우리가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보게 됩니다. 생수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물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물병이 변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이 물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몸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티백은 원래 그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사실입니다. 20세기 초 토마토 설리번은 찻잎 샘플로 작은 비단 주머니에 넣어 고객들에게 보냈습니다. 원래는 주머니 안에 든 차를 꺼내서 뜨거운 물에 넣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많은 고객들이 이 티백을 열지 않고 그대로 찻주전자에 넣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티백은 몇 가지 개선을 거쳤고 결국에는 끈과 종이 태그가 달린 모습이 되었어요. 계획되지 않은 발명품이 탄생한 거죠. 번개는 결코 같은 곳에 두 번 칠 수 없을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24분 동안 8번 번개를 맞은 일이 있습니다. 무서운 폭풍이 몰아쳤고 어떤 것도 이미 번개를 맞은 곳이 다시 번개에 맞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어요. 만약 번개를 맞은 곳이 지형의 모양, 고인물, 높이와 같은 번개를 끌어당기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번개에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는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뻗어나가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DNA가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7번이나 말이에요. 물론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겠죠. 악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악어는 이미 2억 년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아요. 주머니 쥐는 꼬리로 매달린 채 잠을 잡니다. 만화나 사진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머니 쥐의 꼬리는 매우 튼튼해서 나뭇가지를 잡고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잠깐 동안만입니다. 다 자란 주머니 쥐는 그런 자세로 오래 있기에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다지 편하지 않을 거예요. 금붕어는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됩니다. 아니에요. 이 화려한 색깔의 물고기는 실제로 매우 영리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금붕어는 두 노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100회 이상 학습한 후에 그렇게 해냈어요. 만약 기억력이 3초만 지속된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도롱뇽의 한 종류인 화면에 보이는 이런 긴 이름을 가진 동물은 단 7밀리초 만에 혀를 몸 길이의 절반까지 뻗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건 눈 깜짝할 사이보다 5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그 혀 지도를 보려면 엄청 빨라야겠네요. 사람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요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일로 전환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시간을 절약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래 걸릴 수 있고 주의력도 떨어지게 합니다. 지구는 물이 있는 유일한 행성이 아닙니다. 나사는 목성에 지구보다 2배나 많은 물이 있는 바다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음층 바로 밑에 있어요. 심지어 화성에도 약간의 액체 상태의 물이 흐릅니다. 또한 지구는 둥굽니다. 정말 그럴까요? 엄밀히 말하면 극부분은 납작하고 적도 부분은 부풀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원체에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좀비는 존재합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영화에서 보듯이 인간이 좀비로 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동물의 왕국에는 좀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미를 사로잡아 뇌에 특정 화학물질을 퍼뜨리는 곰팡이가 있어요. 이것은 개미가 가족을 떠나 곰팡이가 살고 싶어하는 곳을 찾도록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는 바다 밑에 있습니다. 아, 진짜 사실이에요. 북유럽해에 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따뜻한 폭포보다 밀도가 더 높습니다. 폭포의 길이는 거의 3.2km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말벌은 아메바보다 작습니다. 사실이에요. 이 말벌은 다른 벌레들과 마찬가지로 눈, 날개, 뇌, 다리 등과 같이 똑같은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지만 길이가 0.02mm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아메바라고 알고 있는 단세포 유기체보다 더 작습니다. 눈은 항상 하얀색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소화정 근처에 있는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분홍색 눈이 있는 산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에라 네바다처럼요. 이 색깔은 그곳에 서식하는 특정한 종류의 해조류 때문에 생겨납니다. 오로라 보레알리스에게는 동생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오로라 오스트랄리스라고 불리며 남반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기 가장 좋은 때는 겨울이에요. 원자의 99% 이상이 빈 공간입니다.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원자 사이의 빈 공간을 모두 제거한다면 지구의 인구를 오렌지 정도 크기 안에 모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버스에서 마침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네요. 돌고래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의사소통을 합니다. 사실이에요. 돌고래는 서로 식별하기 위해 특정한 휘파람 소리를 사용합니다. 안녕, 물고기 정말 고마워. 변기의 물은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내려갈까요? 아니요. 변기가 호주에 있든 프랑스에 있든 간에 방향은 동일합니다. 정말이에요. 달팽이는 낮잠을 꽤 길게 잘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어떤 달팽이는 3년 정도 연속으로 잘 수 있습니다. 상어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주 작은 피 한 방울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고 하죠.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냄새 맡는 상어의 뇌 영역이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다는 정말 크고 게다가 냄새 분자가 액체에서 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물살이 좋아서 모든 조건이 완벽한 날이라면 상어는 축구장 한두 개 거리 밖에 있는 먹이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수 킬로미터까지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펭귄도 프로포즈를 합니다. 사실이에요. 펭귄은 일부 1처제이고 짝을 고른 후 수컷은 암컷에게 애정의 표시로 조약돌을 줍니다. 우와. 영화관 빨간 좌석, 대형 스크린, 어두운 팝콘. 이제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먹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죠? 그런데 팝콘이 영화 관람과 연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팝콘은 수천 년 전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인 간식입니다. 가장 오래된 팝콘 이삭은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미국 뉴멕시코에서 발견됐어요. 당시 팝콘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팝콘이 16세기 초 아즈텍 인디언들에게 중요한 음식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물론 팝콘을 먹기도 했지만 신들의 동상을 장식하고 머리 장식으로 사용하는 등 의식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소녀들이 추는 특별한 팝콘 댄스도 있었다고 해요. 팝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후 19세기의 팝콘은 매우 흔한 아침 식사가 됐어요. 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시리얼을 먹는 것처럼 우유나 크림과 함께 팝콘을 먹었습니다. 몰드보드 쟁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팝콘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것이 쉬워졌죠. 양이 많았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휴일 동안 음식과 장식용으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또한 팝콘 알갱이는 서로에게 주는 매우 흔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팝콘 한 팩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그리 달갑진 않겠지만 당시에는 팝콘을 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었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죠. 팝콘으로 요리를 하거나 현관이나 벽난로를 장식하는 등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팝콘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하지 않아요. 팝콘 씨앗이 얼마나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오래가는 것 같은데요. 최근 과학자들은 현대 칠레에서 1000년 전의 팝콘 알갱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팝콘이 터졌어요. 팝콘은 대공황 기간에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기업은 파산하는 등 모든 것이 실패했지만 5센트짜리 팝콘 한 봉지로 기분을 조금이나마 밝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한 은행가는 은행이 파산하자 팝콘 기계를 사서 길거리에서 팝콘을 팔기 시작했어요. 몇 년 만에 그는 3개의 농장을 다시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티켓 가격은 최대한 낮게 정책됐고 꽤 많은 신사숙녀들이 그 10센트에 한 번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죠. 물론 그 경험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멋진 정장과 중정부를 쓰고 아름다운 드레스와 화려한 모자를 쓴 아내와 함께 영화관으로 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네, 트레이닝복과 티셔츠가 아니에요. 극장에 가는 거잖아요. 이 건물은 독특한 건축물과 정교한 장식이 있는 말 그대로 영화 궁전입니다. 음료와 팝콘을 사서 컵홀더 대신 재떨이가 있는 좌석으로 향해요. 모자를 벗고 무릎 위에 올려놓아 뒷사람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 숙녀분들 모자를 벗으세요 라는 표지판이 안에도 똑같이 하라고 알려줘요. 드디어 조명이 어두워지고 레드벨벳 커튼이 열리면서 대형 스크린이 보입니다. 영화는 바로 시작되지 않아요. 먼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담은 영화인 뉴스리를 볼 차례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신문에서 읽거나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영화관에서는
영상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후 한두 편의 만화와 미키마우스 단편이 이어져요. 그 후에 여러분이 보러 온 영화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화는요, 아마 프랭켄슈타인,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일, 모던 타임즈, 바운티의 반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우주의 마법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것들일 거예요. 찰리 채플린, 캐서린 헵번, 주디 갈랜드, 헨리 폰다 등 스크린을 빛낸 사람들이 바로 이 영화 속 인물들입니다. 때로는 흑백으로, 때로는 풀컬러로요. 관객이 영화를 즐기고 있을 때 제복을 입은 안내원이 손전등을 들고 조용히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 지각한 관객을 자리로 안내합니다. 때로는 특정 고객을 찾아 집에서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매표소로 안내하기도 해요. 영화는 끝났지만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영화가 끝나면 보통 오래되었거나 덜 인기 있는 다른 장편 영화가 상영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극장에서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도 보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인터미션이 있었어요. 극장 직원이 리를 교체하고 다음 영화를 시작하는 동안 관객은 영화를 위한 간식을 더 얻을 수 있었죠. 1930년대 영화관은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소유하고 자체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 모든 극장에서 구매한 모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관 브랜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5년 후 스테레오 사운드를 갖춘 최초의 영화관이 등장하면서 음향이 개선되고 영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90년대에는 필름릴이 디지털 프로젝터로 대체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영화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되기 시작됐고 이를 상영하고자 하는 모든 영화관은 새로운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최신 장비에 투자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장비는 고가였기 때문에 모든 극장이 이를 감당할 수는 없었고 일부 극장은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영화관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진화했어요. 화질이 개선되고 사운드가 완전히 다른 수준에 도달했고 빨간 커튼도 사라지고 두 번째 상영이 중단됐고 티켓 가격도 인상됐어요.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팝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반입하는 걸 환영하지 않았어요. 바뀌게 된 건 이런 흐름입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기 시작하자 모두가 간식을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무엇이든 될 수 있었지만 가장 확실한 선택은 사탕이었죠. 그런데 1940년대에는 설탕과 기타 많은 불필요한 상품의 생산이 둔화되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신 뭘 영화관에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값싸고 사랑받는 간식인 팝콘으로 눈을 돌렸어요. 처음에 영화관 주인들은 어두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팝콘을 먹으면 지저분해질 거라고 반대했고 극장에서 팝콘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영화관 근처에서 팝콘을 몰래 가져가려는 사람들에게 팝콘을 판매하는 외부 상인이 등장했어요. 영화관 주인들은 포기하고 차라리 직접 돈을 벌기로 결정했습니다. 팝콘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익이 됐죠.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낵과 음료를 사서 가져가는데 초기 영화관 시절에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981년까지 영화관 좌석에 컵홀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AMC가 손잡이에 컵홀더를 설치한 최초의 극장이었고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음료를 계속 들고 있어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극장에서 스낵을 판매하는 건 올바른 해결책이었어요. 청소를 꽤 많이 해야 하더라도요. 현대 영화관의 수익 대부분은 영화관 내에서 판매하는 스낵으로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영화 티켓 수익은 대부분 영화관이 영화를 구매하는 스튜디오에게 돌아가요. 영화관은 영화를 최소 2달 이상 상영해야만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건 모든 영화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매우 장기적인 일입니다. 한편 스낵을 통한 수익은 대부분 영화관 자체에 돌아가죠. 그러니 이제는 팝콘과 탄산음료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에 대해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많은 영화관이 높은 가격을 유지해야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광고를 내보내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힘든 사업이고 계속 운영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초기 연구 단계에서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을 더 크고 조금 더 위험한 버전의 백상아리로 재구성했습니다. 영화도 그 뒤를 따랐고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덧붙여서 그렇게 짜잔 27m까지 자랄 수 있는 거대한 해양 동물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메갈로돈은 보통 15에서 16.5m 사이였고 때로는 18m까지 자랐습니다. 비교하자면 볼링 레인의 길이가 18m, 스쿨버스는 약 13.5m, 그리고 사람의 평균 키는 178cm 정도예요. 그러니 메갈로돈이 상당한 크기이긴 하지만 27m는 아닙니다. 무게는 약 50에서 60톤으로 코끼리 10마리 또는 보잉 737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암컷의 경우인데 암컷은 수컷보다 거의 2배가 컸습니다. 영화와 현실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메갈로돈이 백상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껏해야 가까운 친척 정도일 거예요. 사실 메갈로돈은 완전히 다른 상어 혈통의 마지막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메갈로돈은 평균 백상아리보다 약 3배 더 큽니다. 보다 짧은 코와 납작한 턱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찌그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메갈로돈의 가슴 지느러미는 백상아리보다 더 길어요. 메갈로돈은 대식가였기 때문에 그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둘 다 후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선사시대에도 생고기 덩어리를 손에 들고 수영하러 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건 절대 안전하지 않지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갈로돈이 깊은 물속에 숨어있든 아니면 영원히 사라졌든 어린 사촌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한 둘 다 큰 해양 포유류를 사냥하기 좋아했기 때문에 확실히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갈로돈이 기분이 상해서 실수로 친구를 먹어치우기 전까지는 말이죠. 모르는 일이에요. 메갈로돈과 백상아리는 사냥 스타일이 달랐어요. 백상아리는 먹이를 향해 곧장 뛰어들어 노출된 다리나 아랫배와 같은 가장 부드러운 지점을 찾는 것을 선호합니다. 메갈로돈은 지느러미와 꼬리를 겨냥했어요. 거의 3m나 되는 턱과 역사상 가장 강한 무는 힘 덕분에 메갈로돈 이빨은 거의 모든 것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고래와 같은 큰 동물의 뼈에 이빨 전체가 박혀있는 것이 발견되곤 합니다. 수영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부위를 공격당하면 불쌍한 바다동물은 무방비 상태로 도망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고래는 메갈로돈 식단의 작은 일부였을 뿐입니다. 바다표범, 바다소, 오징어, 돌고래, 다른 상어들, 그리고 아마도 입안으로 헤엄쳐 들어오는 작은 물고기 무리도 마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푸짐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 후에 맛있는 간식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심지어 두꺼운 껍질이 있었던 거대한 거북이들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메갈로돈은 아마도 매일 거북이 사냥을 엄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식단이 정말 다양했고 양도 많았어요. 메갈로돈은 매일 약 1130kg의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한 것은 당연해요. 오열로 약 300개의 이빨이 있었는데 그 날카로운 이빨은 길이가 18cm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이라는 이름도 거대한 이빨을 의미합니다. 혹시 오소돈시아라는 사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삐뚤어진 이빨 혹은 깊은 주머니를 뜻합니다. 그런데 메갈로돈은 평생 수천 개의 이빨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들의 치아는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안에 새 이빨이 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없이 사냥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현대 상어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이빨이 손상되거나 다른 이빨을 대신합니다. 메갈로돈에 빠진 이빨은 과학자들이 메갈로돈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메갈로돈의 이빨은 전 세계에서 발견됩니다. 네, 메갈로돈은 세계 곳곳을 여행했어요. 모든 대양에서 살았는데 메갈로돈의 화석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글쎄요, 너무 추워서일까요? 메갈로돈의 골격은 뼈가 아닌 연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빨은 메갈로돈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메갈로돈 이빨은 과학자들이 많은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메갈로돈의 크기를 포함해서요. 현대 상어의 경우에도 과학자들은 이빨의 크기 하나만 보고 크기를 가늠하는데 메갈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갈로돈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강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갈로돈과 티렉스 사이의 결투를 보는 것은 분명 재미있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6천만 전에 공룡이 멸종했기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면에 매그는 2300만 년에서 250만 년 전 바다와 해양의 모든 생물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요즘 메갈로돈은 어디에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플로리다, 하와이, 브라질, 남아프리카 또는 다른 열대 낙원들 같은 현대 상어들이 사는 곳을 좋아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메갈로돈, 나도 거기 데려가 줄래? 메갈로돈 자체는 심각한 경쟁 상대나 천적은 없었지만 새끼 갈로돈들은 너무 약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포식자가 새끼를 키우기 위해 강한 물살이 없는 따뜻하고 얕은 물을 선택해야 했던 거죠. 그건 그렇고 새끼 메갈로돈은 길이가 2m 정도였습니다. 결코 작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실제로 성장기 메갈로돈의 이빨 중 일부를 발견했는데 메갈로돈이 새끼를 양육하던 곳은 파나마 해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0만 년 된 것이었어요. 자, 메갈로돈의 잠재적인 라이벌 중 하나를 만날 시간입니다. 강력한 향유고래예요. 13.5에서 18m 길이로 크기는 확실히 대적할 만했어요. 현대의 향유고래는 그렇게 큰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 1300만 년 전에 살았던 그들의 조상은 이빨이 많았어요. 발견된 가장 큰 이빨은 폭 12.7cm, 길이 35.5cm였어요. 이건 제일 큰 탄산음료 병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재미있는 전투가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해양 포식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다를 누비던 흥미로운 고대 동물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실 상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곤충, 포유류, 공룡보다 더 오래됐고 심지어 나무보다도 더 오래됐어요. 대멸종 사건으로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됐고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 표면에 떨어졌고 대륙이 갈라졌고 다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상어는 그 자리에서 생존하며 끈기 있게 버텼고 외부 세계와 접촉 없이 그냥 그렇게 탈 없이 살아남았어요. 가시상어는 사실 턱을 가진 최초의 동물 중 하나였어요. 턱이 별로 쓸모가 있지는 않았지만요. 길이가 30.5cm 밖에 되지 않았어요. 메갈로돈은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상어도 아니었고 그냥 상어처럼 생겼을 뿐이었어요. 만약 뱀장어와 상어의 조합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다면 여기 있습니다. 뱀장어 상어는 민물을 선호했고 길이가 1m에 달했고 약 2억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약 2억 3천만 년 전에 공룡이 나타났으니 뱀장어 상어는 아마도 공룡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뷔페를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불행히도 공룡들은 뱀장어 상어를 디저트거리로 착각했지만요. 자, 이 포식자가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면 해변 모래사장에서 사람들의 비명을 자아냈을 거예요. 긴수 상어입니다. 거의 500개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거대한 입 때문에 긴수 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이 괴물상어의 취미 중 하나는 큰 거북들을 사냥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상어들은 거북이들을 괴롭히는 거죠? 가위이빨 상어,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이 상어는 약 3억 년 전에 살았으며 이상한 모양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이상한 부분은 주둥이였어요. 이 상어는 낡고 다른 이빨이 빠지지 않고 그 뒤에 새로운 이빨이 계속해서 자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쪽에 있는 이빨들이 앞으로 밀려나갔고 나이가 들면서 그 상어는 정말 이상한 가위 이빨을 갖게 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 이유를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치아 교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메갈로돈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일한 고대 포식자 상어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칼이라고 부를게요. 불행히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몇몇 연구에 따르면 칼이 12.7cm 이상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아마도 6m 길이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좀 더 많은 이빨이 몇 개만 더 남아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더라면 메갈로돈과 함께 영화에 등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안타깝네요. 영화 배우가 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 판타스마고리는 최초의 애니메이션 영화로 알려져 있어요. 1908년에 제작됐고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의 가장 초창기 사례 중 하나죠. 하지만 약 260만 년 전에 고대인들이 만화로 아이들을 즐겁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고대인들이 처음으로 사진을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어떻게요? 그들은 돌에 동물 그림을 새겨서 불 주위에 놓았어요. 불빛이 이리저리 튀기 시작하면 고대 동물들이 아른거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선사시대 조각들은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고 동물들은 마치 파티를 할 준비가 된 것처럼 흐릿하게 뛰어오르죠. 선사시대 가족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 애니메이션 조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을지 상상해보세요.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벽화와 조각 중 일부는 움직이는 빛과 불꽃의 그림자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래된 조각들은 불빛이 닿으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는데 이제 연구자들이 말판화의 3D 모델의 그 멋진 효과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변화하는 빛 속에서 움직이는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각술이 우리 조상들에게 중요했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굴 사람들은 이봐, 이 바위에 멋진 것을 새겨서 불을 붙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해보자고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은 그거 멋진데? 여러분, 이걸 보여줄 영화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앤디 니덤과 그의 팀원들은 최신 스캐닝 및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해서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플라게트라고 불리는 평평하고 조각된 바위 시운계를 연구했어요. 이 바위는 1800년대 프랑스 남부에서 발견되어 현재 런던의 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말, 술록, 샤모아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이 77개의 사실적인 조각으로 덮여 있어요. 시간이 많았던 호모사피엔스는 무려 12,000년에서 16,000년 전에 이 조각을 만들었다고 해요. 니덤은 조각된 바위 중 상당수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하얀 재로 뒤덮여 있었으며 일부는 열로 인해 건조되거나 부서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는 돌에 철분이 침착되어 변색된 분홍색 줄무늬를 발견했죠. 더 흥미로운 점은 동물 조각이 서로 겹쳐져 있고 때로는 선사시대 동물 직소 퍼즐처럼 서로 합쳐져 있거나 서로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에요. 고대 예술가들은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대신 동물의 신체 부위를 가져와 새로운 잡종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바위 중 하나는 말과 보비드로 알려진 야생 소와 같은 생물을 모두 묘사하고 있어요. 선사시대 예술의 걸작인 이 그림에서 말의 복부와 목은 보비드의 등과 목이 되고 말의 머리는 보비드의 귀가 돼요. 정말 창의적인 재활용 방법이죠. 연구원들은 몬타스트럭의 선사시대 바위가 우리 조상들의 황금 시간대 오락거리로 사용됐다고 믿어요.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동물을 조각했어요. 서로 다른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예술적 영광을 보여줬고 이는 집단적인 노력이었죠. 이 암석들이 함께 발견됐다는 사실 또한 이것이 공동체 활동이었음을 시사해요. 자, 가족들이 모두 TV 주위에 모여 바위를 조각하고 좋아하는 동물 조각을 보며 환호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구석기 시대용 TV가 있는데 넷플릭스가 왜 필요하겠어요? 바위에 새겨진 조각과 열에 노출된 흔적을 보면 바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포즈를 취하고 있는 다른 동물들도 볼 수 있는데 한 동물이 살아 움직이고 다른 동물이 살아 움직이고 또 다른 동물이 살아 움직이죠. 마치 석기시대 버전의 디즈니를 보는 것 같아요. 프랑스 남동부의 숨막히는 쇼베 동굴과 같은 고대 동굴 벽화에도 비슷한 기법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동물 초상화도 서로 겹쳐져 있고 일부는 밑에 불을 피워 가열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선사시대 조상들이 세계 최초의 애니메이터였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난감을 발견하기 위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가장 오래된 장난감 중 하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발견된 점포로 만든 단순한 공이에요. 단순한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기원전 3000년 전에도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 당시에는 멋진 비디오 게임이나 정교한 보드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공이 오락의 정점이었죠.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인들만 재밌게 놀았던 건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이들이 점토로 만든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이집트에서는 동물 모양의 장난감뿐만 아니라 점토, 파피루스, 상아 등의 재료로 만든 인형도 가지고 놀았죠. 하지만 이 인형들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무엇일까요? 팔다리가 움직였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고대 조상들은 기술이 발전하기 전부터 관절이 달린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하지만 재미와 게임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장난감의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장난감 중 상당수는 실제로 아이들에게 중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데 사용됐어요.
예를 들어 이집트 아이들은 의사 모양의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의학과 건강관리에 대해 배우는 데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미래의 전사를 훈련하는 데 사용됐던 장난감도 잊지 마세요. 고대 중국에서는 아이들이 장난감 말과 전차를 가지고 놀면서 전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받았어요. 커리어 시작이 이 정도는 돼야죠. 5,000년 이상 이어져 온 원시 보드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은 세넷이라고 불리며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됐어요. 체스와 주사위 놀이가 결합된 형태로 2000년 이상 플레이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죠.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 잊지 마세요. 고고학자들은 고대 딸랑이와 호루라기를 발견했는데 이 장난감은 가족 중 어린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었어요. 자녀의 장난감 컬렉션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면 방에 100개가 넘는 나무 장난감을 가지고 있던 고대 이집트 공주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라운 장난감은 요요일 거예요. 맞아요. 요요는 2000년 이상 사용되어 온 장난감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발명된 요요는 믿거나 말거나 전투에서 사용됐어요.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요요를 가지고 놀면서 묘기를 부리는 것이 훨씬 더 재밌다는 걸 깨달았죠. 구슬은 수천 년 동안 어린이와 일부 성인을 즐겁게 해온 장난감이기도 해요. 고고학자들은 인더스 밸리 문명에서 약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리석의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는 다양한 재료로 대리석을 만들었죠. 추측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좋아요. 과일 씨와 작은 다듬은 돌 조각이에요. 네, 고대 아이들은 창의력을 발휘해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일부 장인들은 더 나아가 진흙으로 구슬을 만들기도 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상아 나무 점토로 만든 사랑스러운 미니어처 배로 돌아가 봅시다. 벤, 앤트맨과 와스프. 특별한 핀 미리자 기술 덕분에 이 영화의 영웅들은 진짜 벤을 핫휠 장난감 자동차 크기로 줄일 수 있었어요. 호버보드, 백투더 퓨처. 1989년 이 영화의 제작자들은 2015년에 이런 종류의 교통수단이 흔해질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현실은 영화와 많이 동떨어져 있지만 호버보드로 비행한 세계 신기록은 있어요. 제트팩, GTA 산 안드레아스. 게임 속 등장인물들의 대화에 따르면 제트팩 개발, 블랙 프로젝트의 비용이 약 720억 원 들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경비가 삼엄한 기지에서 그것을 가져와야 하죠. 파이어볼트 빗자루,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이 마법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빗자루는 불과 10초 만에 시속 241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가티처럼요. 마법의 카펫, 전일야화. 최대 속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카펫이 손상되면 마법의 능력을 잃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스탠더드 카트, 마리오 카트. 슈퍼마리오 카트 핸드북은 항상 상대의 화면을 주시하라는 말로 부정행위를 부추겨 경기에서 이기도록 합니다. 라이트 사이클, 트론 레거시. 이 자전거는 실제로 존재하며 합법적입니다. 약 6,600만 원이면 하나 장만할 수 있어요. 스피더 바이크, 스타워즈. 시속 50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화살보다 빠르죠? 하지만 영화 촬영 당시 현실 세계에서 실제 속도는 시속 8km에 불과했습니다. 아, 편집의 힘. 라이트닝 맥퀸, 카. 포드 GT와 코르벳의 중간입니다. 그의 번호 95번은 픽사의 첫 영화 토이스토리가 개봉된 1995년을 의미합니다. 기가호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매드맥스 세계에서 온 비실용적으로 연료 소비가 많은 이 차는 1200마력입니다. 람보르기니 우라칸 2대와 맞먹어요. 들로리언, 백투더 퓨처. 시간여행에 관한 유명한 3부작 영화 덕분에 이 자동차는 매우 인기가 높아져서 제조사는 30년이 지난 후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스터리 머신. 스쿠비두는 요즘 그런 밴들이 거의 7천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면 분명히 겁을 먹을 거예요. 쪼잉크. 핑크 세단, 심슨 가족. 28년 동안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제작자들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하지만 한 에피소드에서 마침내 그것이 1986년 플리머스 정커롤라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텀블러, 다크나이트. 육중한 겉모습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고속 자동차입니다.
5.6초 안에 0에서 시속 100km에 이를 수 있어요. 실제 운전할 수 있는 배트모빌 버전이 있는데 가격은 12억 원 정도입니다. 퍼슛 스페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라스트 오브 V8 인터셉터는 휘발유를 많이 소비하는 V8 엔진을 갖고 있었어요. 이 가상의 디스토피안 세계에서는 사치품이죠. 쉐보레 카마로, 트랜스포머. 범블비로 변신할 때 이 차량은 키가 5m나 됩니다. 범블비의 성격은 백투더퓨처 마티 맥플라이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키트, 전격 제트 작전. 이 차는 완전히 개조된 폰티악 파이어버드입니다. 키트의 주요 특징은 인공지능이었고 이름은 Knight Industries 2000의 약자입니다. 블랙 뷰티, 그린 호넷. 고도로 개조된 1965년형 임페리얼 크라이슬러 크라운은 화려하고 위험했죠. 슈퍼히어로와 그의 조수들이 범죄와 싸울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차는 다름 아닌 이소령이 카토 역으로 운전했습니다. 엑토모빌, 고스트버스터즈. 이 차는 낡은 1959년형 캐딜락 밀러 미티어 앰뷸런스였습니다. 차가 폭발음을 내는 장면은 진짜였어요. 실제로 브루클린 다리에서 촬영 중 고장이 났습니다. 나이트 버스,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기린만한 키의 버스는 그 높이 때문에 촬영하는 동안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3층 버스는 다리 밑을 지나갈 수 없어서 3층 데크를 분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고양이 버스, 이웃집 토토로. 이 특이한 살아있는 버스는 12개의 다리로 움직입니다. 내부는 부드럽고 털로 덮여있고 고양이의 눈은 헤드라이트입니다. 테러, 줄 베른의 마스트 오브 더 월드. 이 수륙양용 기계는 육지, 공중, 수상과 수중에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시속 24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공중에서는 시속 320km였어요. 1904년에 쓰인 이야기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T-70 X-윙 스타파이터, 스타워즈. 시속 1046km로 가속할 수 있고 시속 100메가라이트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아서 실제로는 날지 못했을 거예요. 렉스, 메탈기어 솔리드. T-렉스와 비슷하게 생겨서 렉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조종석은 금속 공룡의 턱에 있습니다. 무마킬, 웨스트론으로는 올리펀트라고 불리죠. 이 거대한 코끼리 같은 생물은 두꺼운 피부 덕분에 천연 탱크와 같습니다. 화살과 창으로는 뚫을 수가 없어요. 아파, 아바타 마지막 에어밴더. 아앙의 모험에 동행하는 나는 들소 같은 생물입니다. 아파는 귀엽고 껴안고 싶게 보일지 모르지만 스쿨버스만큼이나 큽니다. AT-AT 워커. 스타워즈 영화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워킹 머신입니다. 3천만 년 전에 살았던 선사시대의 뿔없는 코뿔소인 파라케라테리움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절 따라서 천천히 말해보세요. 파라케라테리움. 드레드노트. 테니스 코트 길이를 거의 차지할 만큼 거대한 유조선입니다. 데스레이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동차죠. 블랙버드, 엑스맨. 슈퍼히어로 돌연변이 팀은 로키드 SR-71에서 영감을 받은 제트기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다른 점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속 3,50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밀레니엄 팔콘, 스타워즈. 은하에서 가장 빠른 고물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정확한 복제품이 만들어졌어요. 샌드크롤러, 스타워즈. 자와들의 거대한 움직이는 대피소에는 금속과 드로이드를 진공청소기처럼 삼킬 수 있는 자기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라이포드, 워 오브 더 월드. 이 무시무시한 기계는 유독성 검은 연기를 내뿜는 열선과 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계인들은 지구를 쉽게 점령했을 거예요. 그들은 면역성이 없지만 인류는 면역력이 있었던 박테리아가 아니었다면요? 이런 스포일러! 블랙펄, 캐리비안의 해적. 이 배는 해적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입니다. 촬영에 사용된 배의 진짜 이름은 선셋이었어요. 플라잉 더치맨, 캐리비안의 해적. 전설에 따르면 이 배의 선장이 선원 모두에게 저주를 내려서 그들은 해안으로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주가 풀리지 않았으니
아마 이 배는 여전히 바다 위를 떠돌고 있을지도 몰라요. 인듀런스, 인터스텔라. 이 영화는 디테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했어요. 이 링 모양의 스테이션은 거의 보잉 747 날개 너비만큼 넓었고 실제로 작동했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거대하고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앞쪽에 있는 거대한 대포는 작동하지 않아요. 20층 높이의 이 성은 거의 조용히 움직입니다. 노틸러스, 해저 이말리. 이 가상의 잠수함은 길이가 3마리의 대왕고래만큼이고 고속도로 주행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곳 남태평양의 포인트 니모는 이 배의 선장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잠깐만요. 니모는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작은 주황색 물고기 이름 아니었나요? 집시 데인저, 퍼시픽 림. 이 거대한 로봇은 고질라 형태의 괴물과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에어버스 A330보다 10배 더 무거워요. 메가조드, 파워레인저. 각각의 마이티 몰핑 파워레인저들은 자신의 조드 로봇을 소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적들이 너무 커지면 그 팀은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큰 메가조드로 합체했습니다. 노르망디, 매스 이펙트. 셰퍼드 사령관이 은하계를 3번 구하는 데 사용한 군함입니다. 뛰어난 스텔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배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쉴드 헬리캐리어, 마블 유니버스. 이 거대한 항공기는 실생활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상의 세계에는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크기의 기계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USS 엔터프라이즈, 스타트렉. 모두 9개의 엔터프라이즈 우주선이 있었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여행할 수 있게 해주는 워프 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어요. 스노우 피어서. 기차 중에서도 거인입니다. 새로운 빙하 시대로 세계가 얼어붙었을 때 이 기차는 지구 주위를 도는 원을 따라 쉬지 않고 달립니다.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 스타워즈. 이 함선의 길이는 1.6km가 넘습니다. 이 거대한 배의 건설 비용은 거의 40억 제국 크레딧에 달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스타워즈 세계에서 10,000 크레딧이면 작은 우주선을 살 수 있어요. 런던, 모털 엔진. 네, 움직이는 도시예요. 부르즈 칼리파의 3배 높이의 거대 도시가 거대한 바퀴 7개의 도움으로 움직입니다. 도중에 다른 작은 도시들을 흡수했어요. 스탠다드 아일랜드, 프로펠러 아일랜드. 이 타원형 모양의 떠다니는 섬은 길이가 6km이고 폭이 4.8km입니다. 태평양을 여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아, 그리고 백만장자들만이 그 위에 살고 있어요. 비저, 스타트렉. 우주선처럼 생긴 생명체입니다. 스타트렉 세계에서 USS 엔터프라이즈는 이 괴물 안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데스스타, 스타워즈. 이 거대한 구형 우주 정거장은 560개의 갑판을 가지고 있고 240만 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수용합니다. 이런 스포일러. 타디스, 닥터 후. 겉으로 보기에는 영국의 일반 파출소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닥터의 타임머신의 내부를 이야기하자면 그 크기는 무한합니다. 거대한 열차가 끽끽거리며 선로를 달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몇 초 뒤 철길 건널목에서 멈춰있는 버스에 1000톤짜리 쇳덩어리가 부딪힐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기적이겠군요. 잠깐, 저게 뭐죠? 충돌 직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제트팩을 등에 지고 근처 산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의 몸은 외골격 수트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수트는 기사의 갑옷과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입은 사람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주죠. 기차 앞에 내려서 기차의 앞쪽을 손으로 꾹 누르자 외골격 수트가 충격을 흡수해줘요. 바퀴가 미친 듯이 끽끽대고 큰 휘파람 소리가 울리더니 버스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차가 마침내 멈췄어요. 이번엔 버스 문이 고장나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 슈퍼 히어로는 벨트에서 광선검을 만들더니 새로운 문을 잘라냅니다. 이 시나리오가 너무 환상 속 이야기 같다고요? 이전에는 만화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많은 멋진 것들이 현실이 되었답니다.
사르코스 로보틱스 엑소스켈레톤은 입은 사람을 20배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부상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움직임을 방해하지도 않아요. 이 모델은 많은 예시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메커니즘은 곧 나타날 거고 날아다니는 드론이나 호버보드처럼 우리에게 친숙해질 거예요. 이런 옷을 입으면 높은 곳에 혼자 올라가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냉장고도 들 수 있어요. 날지 못한다면 이 수트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겠죠. 리차드 브라우닝은 제트팩을 개발하는 회사 그래비티 인더스트리즈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수석 테스트 조종사이기도 해요. 그의 발명품에는 등 뒤에 있는 큰 제트 엔진과 양팔에 있는 2개의 작은 엔진이 달려 있어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공상과학 액션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보이네요. 만약 여러분이 90kg 미만이라면 여러분은 이 배낭을 메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될 겁니다. 함정은 현재 이 장치를 만드는데 44만 달러가 든다는 것이죠. 광선검은 바로 과학이 보여줄 수 있는 재미일 거예요. 여러 세대의 과학자, 블로거, 제다이 팬들은 이 트레이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선검의 주요 경쟁자는 고에너지 플라즈마입니다. 자기장의 강도가 공기 중에서 플라즈마가 모양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광선검을 작동시키려면 많은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과 뜨거운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열도 잊으면 안 되죠. 버너 메탈 베이퍼 토치는 현재 제다이검의 가장 괜찮은 대안이에요. 이 장치는 금속으로 된 문을 몇 초 안에 잘라내요. 하지만 토치를 들고 펜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망토는 더 이상 환상이 아니에요. 캐나다 회사인 하이퍼스텔스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우리를 사라지게 만들어줄 천을 개발했어요. 이 망토에는 마법이 숨겨진 게 아니에요. 그저 정통 물리학의 원리죠. 이 투명 망토는 여러분을 훔쳐보는 눈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줍니다. 1985년 이래로 호버보드는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발명가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디자인을 재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자신들만의 플라잉 스케이트보드 디자인을 개발했죠. 물줄기, 등유, 전기 등으로 작동되는 호버보드 또는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달린 것도 있어요. 아크팍스 핸도는 공상과학 속 프로토타입에 가장 가까워요. 이 모델은 모든 방향으로 날 수 있고 회전하거나 멈출 수 있어요. 2개의 자기장이 서로를 밀어내면서 가능해지는 거죠. 1947년 미국의 기술학자들은 이 차를 보고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차는 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좋은 생각이죠? 작업의 결과물은 모델 118 컨브 에어카였습니다. 대충 말하면 이들은 승용차 지붕에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를 부착한 거예요. 전 세계의 회사들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만드는 차는 드론이나 헬리콥터에 더 가깝지만요. 많은 연구자들은 우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절대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너무 비싸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죠? 19세기에 사람들은 바퀴 4개 달린 수레가 결코 말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고속도로에서 편안하게 차를 타는 건 대초원에서 말을 타는 것보다 낫죠. 엔지니어들이 자동차를 날게 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이들의 몇몇 동료는 운송수단에 더 이상 운전자가 필요 없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제어권을 컴퓨터가 넘겨받았습니다. 만약 슈퍼마켓이나 식당에 갈 필요가 있다면 자율주행차가 혼자서 가장 좋은 경로를 찾아줄 거예요. 주차하는 법도 알고 있죠.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했는데 이 차에는 센서, 비디오 카메라, 강력한 컴퓨터 프로세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다른 차와는 확실히 구별되죠. 교통신호와 도로 표지판도 감지할 수 있어요.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이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다음 10에서 20년 안에 운전면허 학원은 과거의 것이 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고대 사람들은 불 옆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문명은 이미 우주를 직접 탐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답보다는 의문점이 많아요. 60년 동안 600명의 우주비행사가 우주에 다녀왔고 이 중 7명은 국제우주정거장을 방문한 관광객입니다.
400km의 높이에서 지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여러분은 5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거예요. 스페이스X와 이 회사의 CEO 앨런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할 거예요. 그리고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 화성 도시에 정착하게 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다른 행성을 여행하기 위해서 꼭 우주선에 탈 필요는 없어요. 전 세계 바다의 80%는 아직 탐사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지도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해양 선박 회사에서는 편안한 해저 탐사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락함과 안정성을 겸비한 잠수함 요트 디자인을 개발했죠. 민간 잠수함 미갈루 M5는 워싱턴 기념탑의 높이만큼 길며 4주 동안 물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에는 헬리콥터가 달린 경납고, 제트스키, 미니 바티 스카프도 있어요. 아직 구매자는 없지만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자신이 해저로 내려간 스쿠버 다이버라고 상상해보세요. 주변은 온통 어둠입니다. 하지만 손전등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헬멧을 가득 채우는 액체를 눈까지 들이마셨어요. 잠깐, 뭐라고요? 우리는 물이나 탄산음료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어요. 이러한 물질에는 충분한 산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액체라서가 아니죠. 미래의 스쿠버 다이버들은 산소가 풍부한 액체로 호흡을 하게 될 거예요. 딥다이빙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미국의 회사 세컨드 사이트 의료품에서는 시각 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하게 해주는 인공눈을 개발했습니다. 이름은 아르거스2예요. 사실 이건 전자망막 이식이며 생체공학 눈을 만드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미래에는 이 눈으로 물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거나 적외선 조명을 켤 수도 있죠. 증강현실 장치는 아직 기술적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래 학자들은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증강현실이 우리의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TV나 컴퓨터도 필요 없을 거예요. 명령에 따라 이 장치는 다양한 크기의 가상화면으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여줄 거예요. 가구, 의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은 가상으로 대체될 거예요. 증강현실 장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건을 디지털화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보여줄 겁니다. 물론 벗지 않는 한에서요. 오늘은 지중해 풍경이 창문 밖으로 펼쳐지고 내일은 타임스퀘어가 보이겠죠? 하드 드라이브와 컴퓨터 광학 드라이브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신뢰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스크를 읽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거의 해결했어요. 이들은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DNA에 전자 데이터를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는 생물학적 과정이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스템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프로그램할 수 있었어요. 나노봇은 10년 안에 등장할 겁니다. 영화와 만화에서 악당들은 이 기술을 자주 사용하죠. 현실 세계에서 나노봇은 의학에서 자주 사용될 거예요. 각각의 로봇은 분자보다 크지 않습니다. 한 무리의 나노봇을 인체에 발사하면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신체 상태를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노봇의 큰 장점은 3D 프린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공룡을 복제하는 건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과학자들은 이것이 심지어 선택사항도 아니라고 말해요. 유전자가 100만 년 이상 되지 않았다면 복제를 위해 그 유전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사라졌지만 다른 동물들도 있죠. 앞으로 50년 안에 매머드는 지구상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털코뿔소와 심지어 검치 호랑이까지 등장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와 같이 현존하는 동물들의 DNA에 멸종된 동물들의 유전 물질을 이식할 계획이라고 해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리는 종종 우주선과 정거장에서 다채로운 빔을 우주에 쏘아 올려 다른 우주선을 끌어당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호주의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빔을 만들어냈어요. 이 빔은 진공에서 떠다니는 원자들을 포착하고 잡아둘 수 있어요. 물론 아직 거대한 우주 정거장이 된 것은 아니지만 물리학의 연구에서 이는 큰 진전입니다. 과학자들이 주변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개별 원자와 분자를 연구할 수 있는 양자 깔때기를 만든 것이니까요.
무슨 소리죠? 얼마나 주무신 거예요? 목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좀 뻑뻑한 느낌이 드나요? 낮잠을 잘 잤지만 불편한 자세로 주무셨나봐요. 영화관에서요. 이제 기억나시죠? 영화가 정말 지루했고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느라 피곤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나갔네요. 여러분은 혼자입니다. 바닥에는 팝콘이나 음료수 캔도 없고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이상하네요. 크레딧이 화면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집에 가야 합니다. 시간이 꽤 늦었기 때문에 버스를 놓칠 수도 있을 거예요.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천천히 문으로 다가갑니다. 로비로 나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이럴 수도 있나요? 보통 이렇게 늦게까지 영화관에 있으면 누군가 다가와서 곧 문을 닫을 거라고 말해주지 않나요? 영화관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며 간식을 먹고 팝콘을 바닥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저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곳은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게 깨끗하고 평화롭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해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조명이 어둡긴 하지만 어디가 어디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이 모든 상황이 좀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저기요! 사람들을 몇 번 불러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네요. 출구 표지판을 따라 닫힌 문으로 향합니다. 수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일시적이라니 얼마나요?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곧 화가 납니다. 어떻게 아무도 여러분을 깨우지 않을 수 있죠? 문을 열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봤더니 충전하는 걸 깜빡해서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때 다른 관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벌벌 떨리네요. 다른 사람도 여기에 갇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천천히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또 다른 영화가 시작한 거였어요. 이 상영관도 비어 있었습니다. 정신을 딴 데로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팝콘, 사탕, 탄산음료, 심지어 얼음까지 챙기셨군요. 드디어 제 시간에 가장 좋은 자리를 잡았어요. 와, 정말 대단했어요. 새 영화가 시작됐을 때 나왔던 웃긴 장면 때문에 아직도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잘 됐네요. 다른 것도 볼까요? 어차피 직원들은 아침에 도착할 거예요. 영화관에서 공짜로 하룻밤을 보낸 걸 알면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할 테고요. 두 편의 영화를 더 보자 지금이 몇 시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피곤해졌어요. 날이 밝으면 분명 더 나아지겠죠? 꼬르르. 아직 아무 소식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배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커져서 매점에서 간식을 더 챙겨옵니다. 영화를 더 보도록 할까요? 항상 영화 마라톤에 참여해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첫 번째 상영관에 들어갔더니 코미디 영화가 나오고 있어요. 각 상영관마다 다른 장르의 영화가 나오고 있군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바로 새로운 영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자 화면이 항상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을 기다리며 새로운 영화를 보는 나날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옛날 영화들도 있고 다양한 언어, 다른 나라의 영화도 있어요. 일상은 항상 똑같습니다. 일어나서 아침을 먹어요. 냉장고에서 많은 양의 샌드위치를 발견했죠. 영화를 몇 편 본 후에 영화관을 걸어 다니며 탐험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으면 벌써 잘 시간이 됩니다. 상영되는 모든 영화에 최면이 걸린 것 같아요. 어떤 영화는 너무 웃겨서 잠도 못 잘 뻔했습니다. 계속 그 영화에 대한 생각이 나서요. 어떤 영화는 눈물을 흐르게 만들고 어떤 영화는 골똘히 생각에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잠에 들지 못하고 5분마다 의심스러운 소리에 깨게 만드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삶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도 오지 않고 매일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영화관에 며칠이나 갇혀 있는지 세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감각이 사라져버렸어요. 화면을 몇 시간 동안 계속 봤더니 눈도 빨개졌습니다.
가끔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공포가 느껴져요. 피부가 창백해졌거든요. 살도 좀 찌셨네요. 그리고 불편한 자세로 앉아서 자느라 어깨도 말리게 되었습니다. 어쩔 때는 운동도 하려고 하고 삶에 건강한 습관을 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어떤 이상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곳이죠. 자꾸 시야에 뭔가가 들어오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무서운 영화는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자리에 앉아서 다음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어느새 영화에 푹 빠지셨군요. 밤에 잠이 안 올 걸 알면서도 계속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외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영화 주인공들이 유일한 친구가 되었어요.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혹은 심지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말을 멈췄을 때 그 침묵은 정말 끔찍해요. 그리고 그 순간 영화관의 어두운 공간이 더욱 무섭게 느껴집니다. 배도 아파요. 간식, 사탕, 샌드위치, 팝콘에 질렸어요. 놀랍게도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간절히 원하게 됐어요. 이제 영화는 하나도 재밌지 않아요. 웃기거나 슬프거나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종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영화를 봅니다. 마치 무인도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더 별로예요. 거기선 적어도 해변, 일몰, 야자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예요. 신선한 공기, 햇빛, 피부에 닿는 비의 느낌이 그립네요. 상영관 문을 닫고 매표소 옆에 서봅니다. 오프닝 크레딧, 영화 음악, 좋아하는 배우들 모두 지긋지긋하네요. 이제 영화의 영자도 듣기가 싫어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영화관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영화관에 하나씩 들어가 탈출구가 있을지 찾아봅니다. 희망을 잃기 시작하다가 며칠 전에 본 영화의 어떤 장면이 기억나서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여기 환풍구가 있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꽤 높아서 쓰레기통 2개를 쌓아서 올라갑니다. 조금 흔들거리지만 쓰레기통이 무너지기 전에 겨우 구멍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 미로를 모두 통과해야 해요. 아, 따뜻하고 좋은 밤이네요. 1년 만에 심호흡을 한 것 같아요. 영화관이 도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착했을 때 룸메이트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어요. 아루바에서 돌아온 거야? 정말 놀란 모양이네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네가 네 일에 실증이 났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잖아.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루바에서 몇 달 정도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네가 사라지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곧 나타날 줄 알았지. 근데 1년 동안 핸드폰은 꺼져 있고 SNS에도 답장이 없더라고. 아루바가 아니었어요. 무제한의 팝콘에 전 세계의 모든 영화가 상영되던 영화관이었죠. 수리 중이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요. 룸메이트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서두르느라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룸메이트는 여러분을 보며 혼란스러워하고요. 그냥 그 장소를 보여주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곳에 데려갔더니 그는 영화관 가까이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여긴 수년간 닫혀 있었잖아. 열린 걸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주인이 엄청난 영화 팬으로 전 세계의 영화를 수집하려고 했었다는 소문은 들었어. 그리고 이 영화관을 개조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사라졌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고 해. 그 후로 문을 닫고 계속 수리 중이라고 되어 있었어. 이 건물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있는데 뭔지 확인하러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 어쩌다 이런 곳에 오게 됐던 걸까요? 그때 갑자기 극장 근처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도망치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고요. 무슨 일이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꿈이었던 걸까요? 스크린에는 크레딧이 올라오며 영화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상영관이 비었으니 빨리 나가죠.
아무도 없네요. 이런, 또 이럴 순 없어요. 저기요! 라고 겁에 질려 소리를 쳐봅니다. 침묵 후, 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우주 쇼핑몰 주차장 안에 있는 차 안에 앉아 있어요. 방금 여동생 생일 선물을 샀으니 축하하러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네요. 오늘은 쇼핑몰에 사람이 많아서 주차장을 나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드디어 출입구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핸들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 중력 쿠션을 활성화시켜요. 이 버튼은 자동차가 땅 위 몇 센티미터를 뜰 수 있게 해줍니다. 차 바퀴가 차체 안으로 미끄러 들어가고 트렁크에서 거대한 터빈이 나와요. 전면 유리는 많은 버튼과 화면이 있는 터치 패널이 돼요. 출입구가 열리고 터빈이 불꽃을 내뿜고 차는 주차장을 날아서 빠져나가 우주 공간으로 가죠.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에서 수천 대의 나는 차들이 여러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광고하고 있는 브랜드의 홀로그램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우주 정거장처럼 보이는 쇼핑몰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지구로 가기 전에 화성을 가야 해요. 거기서 차의 엔진을 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내비게이션이 붉은 행성으로 가는 항로를 찍고 출발해요. 여러분은 지구 궤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화성에 몇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자동 조종 장치를 작동시키고 낮잠을 정하기로 했어요. 2048년이에요. 세계 인구는 200억 명을 넘었어요. 지구에는 공간이 너무 없어요. 인류는 아직 다른 행성들을 식민지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국가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거대한 우주 정거장을 짓기 시작하죠. 그 덕에 지구 인구 50% 이상을 덜어주었네요. 정거장들은 거대한 고리 같아요. 이게 지구의 대기를 모방하고 있는데 인공적인 중력과 조목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거장으로 이동했다가 종종 지구로 돌아와요. 로켓이 행성과 궤도 사이를 날아다니지만 이런 운송은 비싸고 불편해요. 자동차 회사들은 하늘을 나는 초반응성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몇 년 후 사람들은 천천히 달과 화성을 식민지화해요. 이제 붉은 행성으로 가는 건 이웃 도시로 가는 것만큼이나 쉬워졌습니다. 자동차들은 비행기의 항공 노선과 비슷한 특정 경로를 따라 비행해요. 기술자들은 앞 유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지만 쇼핑몰이나 달에 가고 싶다면 기존의 디지털 경로를 따라가야 해요. 잠에서 깨서 화성으로 접근해요. 적합하지 않은 대기와 까다로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에 거의 살지 않아요. 하지만 화성에는 가장 큰 자동차 서비스 센터와 태양계에서 가장 멋진 테마파크가 있어요. 거기 가려면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우주교통체증에 서 있어야 해요. 대시보드에 터빈에 문제가 있는 걸로 뜨네요. 여러분은 우주복을 입고 레이저 스크루드라이버를 가지고 차에서 내립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터빈으로 날아가 스크루드라이버로 문제를 해결하죠. 주변에는 수천 대의 자동차가 있어요. 사람들은 안에서 하품을 하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차에 타 천천히 움직여요. 엔진이나 터빈은 종종 우주 고속도로 항복판에서 고장나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차는 비상 모드를 작동시켜요. 대시보드는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수리점에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은 그저 우주에 떠 있으면서 정비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죠. 가장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까지 차를 견인해요. 여러분은 며칠 동안만 쓸 수 있는 산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다 떨어지면 인터넷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옆으로 지나치며 날아가고 있던 좋은 사람들은 멈춰서 여러분에게 산소 공급품을 공유해 줄 거예요. 드디어 자동차 정비소에 도착해요. 정비사들은 차에 새로운 슈퍼제트 엔진을 설치하고 터빈을 수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여동생에게 늦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차에 올라타서 전속력으로 화성 궤도를 떠나요. 새 엔진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고 차도 흔들리지 않아요. 속도를 높여 거의 텅 빈 디지털 고속도로를 따라 날아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홀로그램 광고를 보여주는 작은 위성들이 많이 보이네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광고를 차단해주는 게 있어요. 그 기능을 켜면 앞 유리를 통해 우주 배너들이 보이지 않게 되죠. 드디어 작은 파란 점이 보여요. 지구예요. 그 순간 개밥을 챙겨야 한다는 게 기억났어요. 항로를 벗어나 달로 날아가요. 저기에 작년에 싸게 구매했던 작은 집이 있는 오두막이 있죠. 사람들은 아직 행성 전체의 대기를 바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작은 돔을 설치하고 그걸 산소로 채울 수 있어요. 돔 안에는 집, 수영장 그리고 심지어 작은 채소밭을 지어놨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도시의 부산함으로부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시골로 갔었죠. 이젠 모두들 달에 있는 집들을 사고 있어요. 돔을 통과해서 하얀 표면에 착륙하고
음식을 개그릇에 담습니다. 우주고리 위에 있는 여러분의 아파트를 개조하고 있어서 개와 함께 달에서 잠시 살아야 하거든요. 다른 차들이 옆 돔으로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자동차들은 큰 중력 쿠션과 초반응 엔진을 가진 엘리트 슈퍼카들이에요. 이 자동차는 소리 속도보다 10배 더 빨리 날 수 있고 운전자에게 말을 거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죠. 물론 낡고 녹슨 우주 자동차도 있어요. 가끔 사람들은 일반 자동차에 제트 엔진을 부착하고 차가운 진공 상태에서 먼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 구리, 철, 은의 혼합물로 차체를 덮기도 해요. 또 우주에서는 많은 택시를 볼 수 있어요. 때때로 달에 가는 게 지구에 있는 어떤 도시의 다른 쪽 끝으로 가는 것보다 저렴해요. 그 이유는 지구 도로의 교통체증 때문이에요. 또 우주에는 하늘을 나는 많은 버스들이 있어요. 매일 지구, 달, 화성을 가는 여러 항공편이 노선을 출발해요. 사람들은 화성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짓고 있어요. 거대한 자동차 서비스 센터와 테마파크는 완성되었어요. 현재 성간 점프를 연구하기 위해 그곳에 과학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엔지니어들은 그러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선 건축 자재가 필요하죠. 일주일에 몇 번 긴 기차들이 별도의 우주 경로를 따라 지구에서 화성으로 날아가요. 처음엔 기차에 사람들을 실어 날랐지만 수익성이 없었죠. 직접 차나 버스를 타고 화성에 가는 게 훨씬 싸고 빨랐거든요. 마침내 달을 떠나 지구에 접근하고 있어요. 계기판이 연료가 떨어졌다는 신호를 보내서 주유소에 들르기로 결정해요. 이 역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완전 자동이고 인공지능이 제어하고 있죠. 우선 그곳 중 하나로 날아가고 있어요. 자동으로 연료 펌프가 가스 탱크에 연결됩니다. 이 초반응 엔진은 가스 대신 향상된 로켓 연료를 소비하는데요. 터치 패널을 통해 정거장으로 돈을 보내고 날아가요. 수백 개의 디지털 우주 고속도로가 지구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길은 차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차가 막히네요. 대기 상층부에는 보안 검색대가 있어요. 세관에서는 서류와 트렁크를 점검해요. 차가 막히는 동안 여러분은 쓰레기 트럭을 보고 있어요. 많은 우주 파편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트럭들은 느리게 움직이며 거대한 용기의 쓰레기를 모아요. 그리고 나서 지구의 궤도로부터 멀리 날아가 컨테이너들을 풀죠. 이 쓰레기통에는 이 통들이 우리 태양계 너머로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터빈이 있어요. 그런 다음 열기를 내서 내부의 모든 쓰레기를 태우죠. 드디어 모든 체크포인트를 지나 대기의 중간층으로 날아가요. 우리의 행성은 거대한 사이버펑크 시계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단 더 가볍고 더 아름답죠. 큰 차들은 시야를 개선하기 위해 구름을 흩어놓아요. 불이 난 정거장도 중 한 곳으로 나는 소방차들이 가고 있어요. 땅에 닿기 전에 하늘에서 수백 개의 주유소, 에어호텔, 영화관, 그리고 쇼핑몰을 지나쳐오죠. 주차 건물에 접근하고 있어요. 이 건물은 자동차로 가득 찬 80층짜리 고층 건물이에요. 사람들은 차를 두고 내릴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다행히도 여동생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착륙해서 선물을 챙기려고 조수선에 손을 얹는데 이런 달에 두고 온 것 같은데요. 아, 오셨군요. 현존하는 것 중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인 풀-D 시네마를 소개합니다. 커다란 원형 스크린이 걸린 어두운 홀에 들어가서 헤드셋을 껴보세요. 마치 수백만 개의 센서가 뇌의 뉴런에 연결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놀라운 영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밤이 되었고 침대에 누워 상쾌한 서늘함을 피하려 이불을 꼭 껴안습니다. 안에서 벽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침대에서 일어났더니 공기 중에 긴장이 고조되는 게 느껴져요. 조명 스위치 쪽으로 가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침대 바로 옆에 어두운 형체가 보입니다. 그림자에 가려져 있지만 여러분을 응시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공포영화 속이라는 걸 깨닫고 불을 켭니다. 형체가 사라졌어요. 다시 불을 켜면 귀신은 사라져 있습니다. 낮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네요.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할머니가 보입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더니 여러분에게 뛰어내렸어요. 심장이 뜁니다. 방을 뛰쳐나가 그녀의 면전에서 바로 문을 닫았어요. 영화 속이길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후에 악몽을 꿨을 테니까요. 지금은 부엌입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기운찬 음악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음악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테이블 위에는 믹서기, 계란 2개, 우유 한 곽이 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만드는데 옷을 보니 이미 운동복 차림이군요. 밖으로 나가자 음악이 커지고 여러분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건물과 거리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요. 기분이 좋아지네요. 곧 자신이 스포츠 영화에 출연 중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컨디션도 좋고 무엇이든 해낼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옆 건물이 폭발하는 순간 그 상쾌한 기분은 사라집니다. 숨겨져 나갔지만 액션 영화의 주인공답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서 더 많은 폭발이 일어났고 여러분은 살아남기 위해 뛰기 시작합니다. 썬팅이 된 창문이 달린 SUV 차량이 모퉁이에서 나타납니다. 여지껏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추격을 피해 도망칩시다. 여러분 뒤에서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차들이 장난감처럼 버려지고 유리창이 부서지고 있어요. 앞쪽에 대형 트럭이 보입니다. 뒤에 나무 발판이 달려 있어요. 스로틀 밸브를 최대로 당겼더니 오토바이의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분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도 뒤에서 엄청난 폭발이 터졌어요. 가장 가까운 건물의 창문을 부수고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립니다. 낡은 가구가 가득한 회색 방 안으로 들어오셨군요. 충돌한 창문은 이미 멀쩡해졌고 창문에는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아래 거리를 바라보며 창가를 걷습니다. 갑자기 창의적인 생각이 떠올랐어요. 구석에 타자기가 놓여있는 책상이 눈에 띕니다. 거기 앉아 미친 듯이 타이핑을 하기 시작하시는군요. 빈 종이 위에 단어와 문장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신이 걸작을 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사실 본문은 완전히 횡설수설이지만 여러분에겐 아닙니다. 긴장감이 너무 심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몇 시간이 몇 초 만에 지나고 밤과 낮이 빠르게 바뀌며 책상 위에는 쓴 종이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원고를 챙겨서 편집자에게 건넸어요. 편집자의 뺨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글을 썼다고 말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른 거죠?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은 이 책이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어 라고 대답했어요. 책이 자신에게서 정확히 무엇을 앗아갔는지 모르지만 드라마 장르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편집자 사무실을 나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심한 교통체증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합니다. 엄청난 날이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만세! 라고 외쳐보세요! 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나도 끼워줘요! 라고 대답해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네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가로등 기둥에 앉아있는 까마귀와 지나가던 비둘기도 이 노래에 동참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리허설이라도 한 듯 춤을 추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군중에게 물을 쏩니다. 노래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요, 이 뮤지컬 영화 속에서 평생을 살고 싶으시겠죠. 와, 정말 엄청나네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서자 주변의 모든 것이 흑백의 그늘 속으로 사라집니다. 50년대 스타일의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경찰 사이렌 소리, 누군가의 비명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도 들려요. 이 도시는 탐욕과 속임수에 빠져있지. 방금 이 생각을 입 밖으로 크게 낸 것 같네요. 아, 이제 누아르 탐정 영화에 출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무실에 앉아있고 책상 위에는 빈 잔과 흩어진 쪽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1954년 12월 17일. 이틀째 잠을 못 잤군. 그때 아름다운 여자가 문간에 나타나서 형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해요. 깜깜한 밤, 레트로카를 타고 흑백 도시를 가로지릅니다. 그 다음에는 차 추격전을 벌입니다. 어떤 문을 박차고 꼼짝마를 외칩니다. 누군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지는 게 클로즈업으로 보입니다. 음악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목소리도 들립니다. 불이 붙은 성냥을 땅에 던지자 모든 것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다음으로는 폭우 속을 걷는 여러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미소 짓고 계시네요. 아주 어두운 탐정이죠. 라고 그 목소리가 말을 하고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다시 색이 돌아옵니다. 번잡한 거리를 지나는데 길에 바나나 껍질이 놓여있는 게 보이네요. 바나나를 지나치는데 웃음소리가 들려요. 옆에는 과일 노점상이 2개 있네요. 한 명이 내기에서 져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몇 푼 쥐어줍니다. 진 사람이 좀 넘어지지 그랬어요 라고 말하네요. 아, 시트콤에 나오셨군요.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졌어요. 다행히도 제때 그녀를 잡아줬어요.
내기에서 이긴 상인이 돈을 돌려주자 다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에, 100년 동안 날 바나나로부터 구해준 사람은 없었어. 배경의 웃음소리가 더 커집니다. 짜증이 나서 가까운 슈퍼마켓으로 들어갑니다. 복도로 카트를 밀면서 음식을 담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사람이 다가와 커다란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여러분을 촬영합니다. 사과 상자 뒤에 숨어 있죠? 이들은 자신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군요. 차분하고 즐거운 목소리가 말합니다. 배가 고프면 카트에 음식을 더 많이 넣게 되죠. 계산대에서 이 인간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살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목소리에 동의하고 초콜릿 우유를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카메라맨들이 멀리서 당신을 따라다니네요. 이제 이 인간은 음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아주 흔한 의식 중 하나죠. 아, 이제 야생동물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셨네요. 그럼 동물들의 심정이 어떤지 이해하시겠어요. 슈퍼마켓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고 우주선이 하늘에 나타납니다. 외계인의 침공입니다. 주차된 검은색 차에 타자 차가 우주선으로 변신합니다. 하늘을 날며 광선을 피합니다. 외계인의 우주선이 여러분을 쫓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 큰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지만 정말 사랑한단다.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부디 몸 조심하거라.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빠! 아들이 묻지만 여러분은 핸드폰을 꺼버립니다. 극적 요소가 가미된 공상과학 영화에 출연하셨습니다. 우주선은 우주로 향합니다. 침략자들의 거대한 방주가 보이네요. 적에게 다가가 제어실을 박아버립니다. 거대한 폭발로 인해 우주가 반짝입니다. 인류의 승리예요. 영웅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우주선에서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건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름다운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끝. 주연, 당신. 전국 극장에서 개봉 예정. 아기 티라노는 너무 귀여웠어요. 자, 말했어요. 같은 문장에 그 두 단어를 같이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왜 그래요? 크고 포악한 티라노가 알껍데기에서 크고 무섭고 다 자란 채로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지구에서의 첫 달 동안 아기 티라노는 칠면조 크기의 귀여운 솜털공이었어요. 마치 큰 알에서 나온 이상한 새 같아 보였죠. 충분하지 않은 식량, 위험한 환경, 소행성들, 불쌍한 아기 티라노는 너무나 무력하고 약해서 절반만이 첫돌 잔치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티라노가 아직 작고 연약했을 때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솜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위장을 해주고 안전하게 해줬죠. 아기 티라노는 아직 크고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서 대부분 더 작은 파충류와 곤충을 먹이로 삼았어요. 아기 티라노는 꽤 빨리 자라서 몸무게가 하루에 3kg씩 늘어났죠. 나도 그랬는데? 아니요, 진짜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느꼈죠. 얘들에 대한 가장 이상한 사실이 뭔지 알아요? 어렸을 때는 팔이 몸에 비해 완전 정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자랄 때 즈음에는 이들의 부모는 엄청 유명했어요. 티셔츠에 도배되었고 그건 티라노 티셔츠겠죠? 영화에도 그리고 제 비견으로는 역대 최고의 할로윈 의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티라노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선 속도를 보자면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영화에서는 길이 트여 있고 꽤 괜찮은 차를 타고 있어도 절대로 티라노를 벗어날 수 없죠. 초기 예상으로는 티라노가 시속 16에서 48km의 속도로 달렸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그러면 엄청난 건데?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겨우 시속 19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달렸다면 그들의 거대한 뼈가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몇 달간의 훈련 후에 엄청 심각한 집순이도 이 공룡의 날카로운 이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좋은 친구인 스테고사우루스는 어떨까요?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귀여운 아기 티라노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훨씬 이후에 출연했거든요. 우리 모두 이 공룡을 알고 있어요. 등에 꼿꼿하게 있는 우스꽝스러운 판이 달려있는 녀석이죠. 때론 그게 1m까지 되기도 했어요. 그 뒤에 숨을 수도 있겠죠?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들에게 왜 이 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스테고사우루스가 거대한 뼈 온도 조절 장치처럼
그걸 통해 혈액 흐름을 조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룡들이 멋지게 보이고 싶을 때나 무섭게 보이고 싶을 때에 따라 피부색을 조절하기 위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인상적이지 않나요? 뭐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 불쌍한 녀석은 테니스공보다 약간 더 무거운 호두만한 크기의 뇌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그건 하마의 덩치에 개의 뇌를 가진 격이에요. 트로오도는 가장 머리가 좋은 공룡 중 하나였어요. 다재다능하고 뛰어난 사냥꾼이고 입체 시력 2m의 길이에 멈추지 않는 두뇌. 정말 매력적이었죠. 트로오돈의 유해는 북아메리카 최초의 공룡 발견 중 하나였어요. 공룡 멤버들 중 가장 이상한 하나는 당연 수. 그냥 수라고 부릅시다. 만약 이들을 봤다면 온몸에 털이 많은 큰 칠면조 같은 비슷한 쥐를 본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사라진 현대 나무늘보의 할머니일 거예요. 이들의 친구인 페고마스텍스도 괴짜 포인트를 획득하는 데에선 뒤처지지 않았어요. 마치 고슴도치와 앵무새 사이에 뭔가를 닮았거든요. 하지만 면전에 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로에 대고 날카롭게 갈 수 있는 뾰족한 이빨을 몇 개 갖고 있었거든요.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알려진 공룡 중 하나는 아르젠티노사우루스였어요. 아무도 완전한 골격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이 짐승의 무게는 100톤 정도에 길이는 약 40m였을 거예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가장 큰 동물과 비교해봅시다. 흰긴 수염고래죠? 이 고래의 길이는 겨우 30m예요. 누군가가 공룡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나무를 이쑤시개로 쓸 수 있는 건물만큼이나 큰 괴물을 상상할 겁니다. 어떤 것들은 실제로 저 긴 목, 긴 꼬리 공룡들처럼 거대했어요. 비행기만큼 길었죠? 하지만 그중 많은 수가 작고 가벼웠어요. 어떤 것들은 크기가 비둘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작은 공룡 뼈는 작은 쥐 도마뱀이었어요. 어떤 공룡들은 14m 이상의 긴 꼬리를 갖고 있었는데 달리기 할 때 균형을 유지하는 게 더 쉬웠어요. 하지만 바닥에 대고 꼬리를 끌고 다니지 않았고 공룡들은 매우 활동적이고 꽤 빨랐는데 꼬리를 대부분 공중에 들고 있었어요. 비록 저 나쁜 소행성이 공룡 대부분을 휩쓸어 버렸지만 많은 공룡의 DNA는 계속 존재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 새 같은 것들의 말이에요. 애초에 둘을 연결하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것은 독일에서 원시적인 새를 발견한 후였어요. 좋네요. 후에 연구원들은 어떤 종류의 골반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공룡을 두 그룹으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꽤 익숙해 보여요. 도마뱀 같은 골반을 갖고 있었죠. 두 번째 그룹은 새와 같은 골반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내 힙은 거짓말하지 않아 라는 노래가 나오는 샤키라의 골반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농담이에요. 또 많은 오래전의 육식동물들도 공기로 가득한 뼈를 갖고 있었어요. 그건 새들도 갖고 있는 특징이죠. 새들은 공룡의 살아있는 후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동물들은 실제로 공룡 시대를 목격했어요. 이것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뱀, 벌, 상어, 개, 랍스터, 맛있겠다. 악어, 바퀴벌레들, 심지어 푸른 바다 거북도요. 이들 모두 실제로 공룡을 봤지요? 너무 부러워요. 육식 공룡들은 대부분 두 다리로 걸었고 그렇게 하면 더 빠르고 손이 자유로워져서 작은 간식사우루스를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초식 공룡들은 무거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네 발로 걸었어요. 어떤 더 큰 초식 공룡들은 하루에 말 그대로 약 1톤의 음식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큰 동물들이 매일 집 크기만한 더미의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걸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하루에 거대한 채식 식사를 하면 의사를 멀리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그 말이 유래된 걸까요? 알려진 바로는 약 700종의 멸종된 공룡이 있어요. 많은 것 같지만 아마 다 발견된 건 아닐 거예요. 5년 전 사람들은 새로운 종류의 공룡에 대해 알아냈어요. 눈 바로 위에 뭉툭한 뿔을 갖고 있는데 만화책 캐릭터와 매우 흡사해 보여서 헬보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죠. 90년대에 과학자들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서 분화구를 발견했어요. 그 이야기 아시죠? 약 6,600만 년 전에 에베레스트 산만한 유성이 우리 행성을 강타했고 심각한 기후재앙을 일으킨 먼지, 가스, 그리고 파편들로 대기를 가득 채웠어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햇볕을 차단해버린 대기까지 올라간 열파와 폭풍파를 일으켰어요. 게임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공룡들. 인간의 시대는 공룡 시대와 전혀 교차하지 않았어요. 공룡은 6천만 년 전에 사라졌지만 지구에서 1억 6천만 년 동안 존재했어요. 현대적인 모습을 한 인간들은 약 25만 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여러분, 5,900만 년 더 있으면 돼요.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 모든 공룡들이 멕시코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건 아니에요. 전 세계에 걸쳐 살고 있었죠. 몇몇은 사막에서 살았고 반면 다른 공룡들은 풍성한 숲과 풍부한 식물에 둘러싸인 고대 강 근처의 지역에 살았어요. 그들은 까다롭지 않아서 아무 데서나 살았어요. 심지어 남극 대륙에서도요. 하지만 그땐 눈으로 덮여있지 않았고 두 극지방 모두에 숲이 자라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 때문에 모든 공룡이 회색빛의 녹색일 거라고 상상하죠. 게다가 우린 보통 공룡을 거대한 도마뱀이라고 생각하죠. 과학자들은 공룡의 피부톤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르지만 연구원들은 최근에 공룡들이 무지갯빛을 완전 아우르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어떤 한 공룡이 꼬리에 흰색과 오렌지색 고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공룡은 끔찍한 도마뱀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예요. 과학자들은 공룡이 뱀, 도마뱀 또는 다른 파충류처럼 대부분이 냉혈 동물들일 거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알고 보니 아마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증거들은 공룡이 포유류처럼 온혈 동물일 것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언젠가 2014년에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공룡들이 이것저것 조금씩 다 갖춘 중온동물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아기 티라노처럼 깃털을 가진 공룡들이 많았어요. 그게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또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완전 사실이라고 믿은 건 공룡의 소리죠. 제작자들은 보통 진짜 같은 공룡 소리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동물 소음을 섞어요. 티라노는 보통 악어, 호랑이, 그리고 아기 코끼리가 꽥꽥거리는 소리의 혼합체였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티라노의 숨결은요? 그건 공기가 고래의 분수공을 통과하는 소리였어요.